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요즘 계속 날씨 궁금해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일부 지역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오늘도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비가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아서 낮 동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3.1도, 강릉은 27.2도, 대전은 2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서울은 30도, 광주는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시 정세정선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기습폭우로 전국의 피해 속출입니다. 요즘 기후위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비 내리는 거 보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무서워요. 갖게 되는데요. 저도 어제 비 내리고 집에 또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제 전국 곳곳에 기습호우가 이어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3시부터 한 1시간가량 73mm가 넘는 거의 뭐 물폭탄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비가 쏟아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또 오늘도 사실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어떻게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명이 실종되고 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기도 여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색 작업에 바로 돌입했는데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부산 학장천 주변에서는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고 하는 신고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 어린이집에서는 우수관에 물이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지면서 넘치면서 천장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그 대피를 좀 발빠르게 했다고 하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서울도 폭우가 쏟아져서 비 피해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막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오후 4시 무렵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사이 구간에서 양방향 열차가 다 통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 20분가량 통제가 됐는데요. 20분가량 통제가 되니까 뒤에 뒤따라오던 열차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열차들이 다 지연 운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기도 했었고요. 또 서울 노들로에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물이 차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때 도로가 통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구로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4시 무렵에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극한호우 재난 문자는
이번에 처음 발송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50mm 이상 그리고 3시간 합쳐서 90mm 이상일 경우에 이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이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 미리 대비하라고 발송을 미리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극한호우 문자의 경우에는 일단 비가 내리는 양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송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재난에 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취지로 발송하는 거니까요. 아, 미리 왜 안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기습폭우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온다 할 때는 하천변이라든지 지하차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페트병 값 인상에 뜨는 페테크입니다.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최근 재생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유 화학업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 국가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요즘 뭐 이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할 때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몇 % 사용했느냐 이걸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활용이 많이 되는 투명 그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화학업계에서 이런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네. 갑자기 몸값이 막 뛰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 지난달 이제 압축 페트 가격이 킬로그램당 505원 가량의 거래가 됐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는 36%,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73% 가량이 가격이 뛴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수병을 집에서 이제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걸 모아서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페트병을 재테크에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뭐 친환경 재생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 데다가 워낙 뭐 재테크 열풍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테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페테크 재테크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요즘 페트병 모으면은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요즘에 재활용 배출하실 때 그때 생수병에 라벨을 떼고 투명병은 따로 별도로 네네네. 분리 배출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 배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아가지고 이 페테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그 직장별로도 이렇게 페트병을 수집하는 기계를 갖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을 이 기계에 넣게 되면은 개당 한 10포인트가 쌓인다 그래요. 한 10원 정도 포인트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2,000포인트 이상 쌓이면 계좌 이체로 2,000원을 넣어준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는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생수병을 갖고 와서 라벨을 떼고 난 다음에 투명병을 이 페트병 기계에다 넣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땅을 아무리 파봐라 100원이 나오나.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네. 말이죠. 그러니까 페트병 갖고 와가지고 페트병 수거 기계에다가 넣으면은 네. 그러면은 10원씩 쌓이니까 네. 이 직장인의 경우에 한 4,500점 정도가 쌓였다고 하거든요. 네. 4,500원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친환경,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그러면서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서울 종로구청하고 지하철 1호선 종강역 인근에도 페트병 수거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앞에 노인들이 쫙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요즘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폐지 가구는 또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네. 폐지 1kg 모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1kg에 133원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투명 페트병 13개를 모아가지고 이 기계에다 넣으면은 그러면 133원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폐지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이 기계에다가 넣는 노인들의 줄이 쫙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 회수 기계가 방송사 주변에 생기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각 방송사마다 네. 생수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저희만 해도 저기 생수 있고 우리도 여기 저 생수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생기면은 좀 저 커피 사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모으면 예. 땅을 아무리 파보십시오. 그렇지. 요거 예, 예. 네. 이거 좀 많이 설치 좀 해주십시오. 자, 다음 이슈 가죠. 세 번째 이슈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탄생입니다. 아마 소식 들으신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에버랜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판다 부부, 그러니까 러바오하고 아이바오 부부가
쌍둥이 딸을 얻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는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한중 친선의 상징으로 보내서 그동안 에버랜드에서 생활해 왔는데요. 네. 2012년도에도 그러니까 20년에도 푸바오라고 하는 그 새끼를 자연 출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판다가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근데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는 새끼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200g이 안 된다 그래요. 아주 조그만하고 빨갛게 생겼는데 네. 저도 보고 너무 앙증맞고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산모하고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요. 엄마 아이바오가 이미 첫째 육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아기들을 아주 능숙하게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에버랜드 측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판다는 정말 왜 저렇게 귀여울까요? 보고 있으면 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축하와 관심이 쏟아지는 그 이유가 판다의 자연 임신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면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해외에서 판다가 이렇게 그 아기를 출산하는 게 네. 거의 없다 그래요. 오. 왜냐하면요.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봄철에 한 사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판다의 경우에 습성 자체가 단독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식 기간에만 만나서 짝짓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신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판다가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면 한 4개월 동안 임신 기간을 가진 뒤에 보통 한 7, 8월 경우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판다들의 생일이 다 7, 8월에 몰려있다고 해요. 다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이런 그렇겠네요. 현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에버랜드는 2020년에 푸바오 출산 당시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자연교배에 또 성공을 해서 에버랜드가 전 세계에서 판다 임신을 시키고 자연 출산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저거 보세요. 네? 야 저렇게 몸집이 큰데 진짜 새끼 때는 저렇구나. 네. 아유 귀여워라. 너무 귀여운데 그래요? 손바닥만 할 것 같아요. 예. 뭐 자, 사람이나 아기는 애기가 아, 귀여워요.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다 크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의료 사고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 야 저게 내일이면 내가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의료 사고.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경환 선임조정위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아침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정위원 이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공정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 아닌 양보와 화해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조정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사고를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조정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소송과 다른 점을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소송은 당사자의 주장과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정은 당사자의 주장과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양보와 화해로서 합의점을 이루어 나간다는 데 다른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료 분쟁에 있어서 조정의 장점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조정의 장점이라면 법원에서의 소송은 의료소송은 1심이 진행돼서 판결되기까지 2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의료조정은 3개월 정도 완성되고 최대한 4개월에 모두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원의 인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가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의료 소송의 경우 환자가 이제 소송을 많이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료과실에 환자가 입증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인보다 환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조정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전문적인 의료 소송을 환자들이 수행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그 의료인들의 과실 입증은 환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로 입증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에서는 기관 내 전문가들이 감정단을 이루고 감정단 내에서 직접 의료사고 조사, 진료 기록 감정을 통한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 등을 규명해서 환자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사고 감정을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면 의료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료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감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정은 의료인들이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정단은 의료인 2분, 법조인 2분, 소비자 권익위원 1분 등 5분이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감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참여하신 조정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사건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기억에 남는데요. 몇 년 전에 조정된 치과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40대 후반의 남자가 왼쪽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의원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았는데 1년 반 정도 지나서 환자가 통증이 재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치과의원에 찾아가서 멀쩡한 치아를 치료한다고 해놓고선 치아에 금이 가게 했다고 따지며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이르렀고 그러자 환자는 그러면 나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조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양쪽이 감정이 아주 격해진 상태에서 조정에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원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감정세도 특별하게 책임을 인정할 만한 점을 찾기 어려웠고 게다가 치과의원에 처음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때도 이미 치아에 실금이 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의원님들이 그를 설명하자 환자는 그러면 내가 잘 아는 대학병원의 교수님한테 가서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확인을 했더니 의료중재원 조정의원님들의 설명이 맞는다고 하고 그래서 조정 신청 취하와 형사 고소 취하를 하기로 상관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조정 제도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러므로써 감정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한 좋은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사고의 모든 원인이 의사의 잘못만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의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는 아파서 병원에 왔고 의료진은 성실한 진료를 했지만 환자의 상태 진행이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걸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동의하게 되면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중재원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정 사건의 70% 정도가 조정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료사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담받고 싶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의료분쟁의 상담은 국번 없이 1670-254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담이나 우편 또는 팩스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경환 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계 핫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외손녀에게 경찰 신고당한 고 최진실 어머니입니다.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외손녀인 고 최진실 씨의 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5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손녀가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다.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 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는 지금 이제 주거 침입죄다. 이런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손주가 있죠. 손자가 사는 그 집에 이틀간 머물렀다. 그래서 주거 침입 신고를 당해서 쫓겨났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그 집은 무슨 집이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집인데 최진실 씨가 생전에 구입한 집이고요. 지난해까지도 이 할머니가 사실 이제 외할머니라고 하지만 계속 외할머니랑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할머니라고 하죠. 이 할머니랑 지난해까지도 이 손주랑 살았다 해가지고 더욱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정황상 고 최진실 씨 어머니와 외손녀는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요, 최진실 씨 아들이 거주 중이고요. 최진실 씨의 딸은 오피스텔로 나가서 현재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생전 고인이 마련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 이후에 이 남매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왜 할머니를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공동 명의가 네. 중요한데 지금 이 집이 이제 이 손주가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오빠와 동생의 공동 명의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 지금 최진실 씨의 딸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내 집이거든요. 여기 내 집에 지금 할머니가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할머니 얘기는 또 조금 달라요. 뭐냐면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의 주장은 아니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손자인데 아니 지금 손자가 어디 3박 4일 간다고 와가지고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좀 살펴달라고 해서 와가지고 이제 고양이도 살펴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못다한 빨래도 하고 이러면서 첫날, 둘째 날, 3박 4일 중에 지금 1박 2일 있었던 건데 그 두 번째 날 밤 10시에 손녀가 남자친구랑
이 집에 온 겁니다. 와서 이제 나가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진실 씨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요. 외손녀는 외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여기 왜 있느냐. 이 집은 이제 할머니와 상관없는 내 집이니 당장 나가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외손자가 집을 봐달라고 해서 와 있는 건데 이 밤 한밤중에 도대체 어디를 나가라는 이야기냐라고 호소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최진실 씨 딸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10일을 한 매체를 통해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긴급 체포된 거는 단순히 경찰의 어떤 명령에 불응해서가 아니라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치고 이래가지고 긴급 체포 연행됐다 이렇게 최진실 씨의 딸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좀 아까 이제 이게 공동명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오빠가 살고 있는 집에 오빠가 부른 할머니가 온 건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아파트 방한칸은 내 쇼핑몰 사무실이었다.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진 않아도 나도 점유권이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명의 집인데 오빠한테 군대 가기 전까지 혼자 살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었다. 외할머니를 들이지 않는 거였는데 할머니가 왔기 때문에 내가 주거 침입이라고 보고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골이 깊은 것 같은데 그 최진실 씨 어머니는 경찰을 밀고 뭐 욕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골이 깊은지를 보여주는 일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진실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매체를 통해서 아니 내가 몸도 아프고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경찰을 밀쳤겠냐라고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밀어서 밀릴 사람들이 아니었다. 양 옆에서 경찰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아프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가정이었었다라고 아주 억울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고 또 흰색 슬리퍼를 신고 6층에서부터 1층까지 그대로 끌려나갔다라고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할머니가 본인 의지로 그 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외손자가 뭐 고양이도 좀 돌봐주고 집을 좀 살펴달라고 부탁해서 집을 찾게 된 거잖아요. 이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자, 주거 침입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소유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외손자도 이 반의 소유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반의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 바로 외손녀인 건데 그래서 경찰이 할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먼저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 있었다니까요 하고 속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아무리 외손자가 와서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라도 또 다른 소유주인 이 외손녀가 허락하지 않으면 주거 침입에 해당됩니다 하면서 퇴거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맨 처음에 아유 내가 이 밤중에 어디 가냐 정말 속옷 차림에 앉아있다가 당하셔서 황망해서 난 못 나간다 하고 버티니까 이 경찰들이 이렇게 연행해서 이 지구대 경찰이었거든요. 처음에 지구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날짜로는 9월 새벽 1시에 세상에 또 서초 경찰서로 요로 이송이 돼가지고 무려 5시간의 조사를 받고 새벽 6시에야 오전 6시에야 귀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9일 새벽.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 그러니까 최진실 씨의 어머니죠. 심경을 밝혔습니까? 일단 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5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정말 당장 죽고만 싶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러한가. 이제는 신세 타령하기도 너무 부끄럽다. 라면서 이 힘든 순간이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뭐 최진실 씨의 어머니 그리고 남매 모두 다 따로 살고 있음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등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물론 그전에는 미성년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으로서 이 외할머니가 재산을 관리하셨지만 지금 두 손주 모두 성년이 됐잖아요. 당연히 최진실 씨가 남긴 부동산들도 이 손주들의 명의가 됐고 그래서 이 아파트도 공동 명의가 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든 뭘 하든 모든 재산권 행사는 손주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최진실 씨 어머니는 지금처럼 계속 혼자 살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최진실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최진실 씨의 이 죽음 이후에 손주들의 후견인 자격으로 함께 살았는데 지난해 3월 외손녀까지 성년이 되면서 이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진실 씨 어머니는 어디 살고 있느냐? 지난해 10월부터요. 이 청계산 자락에 한 주택가로 이사를 해서 혼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그러니까 큰 손주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현재 아파트에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딸이랑 합칠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혼자 살 가능성이 당분간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린 손주들을 키워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며 살았다. 이제 둘 다 성년이 됐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팔순 나이가 돼서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냐. 앞으로 남은 내 삶을 내 자신을 돌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액션무비로 돌아온 가황 나훈아입니다.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가요계의 황제 가황 나훈아 씨가 1년 5개월 만에 그것도 기습적으로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 6곡을 발표했는데 팬들은 예고에 없던 깜짝 곡 발표에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나훈아 씨 이번 새 앨범의 제목이 새벽이던데 이유가 있다고요? 네, 6곡 모두를 잠 못 드는 하얀 새벽에 지었다고 해요. 나훈아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새벽에 별을 헤면서 시를 짓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선지에다가 음표를 그리고 이러면서 작사, 작곡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나훈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언제나 그랬던 이번에도 긴장하고 설레면서 이 곡을 만들어서 선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에 힘겨운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유 팬들한테는 좀 작은 위로가 아니라 큰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팬분들 좋으셨겠어요. 그럼요. 네, 총 6곡의 신곡을 발표했는데 6곡 중에 최정화 기자의 추천곡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의 이 6곡 중에 제가 감히 딱 한 곡을 추천해드리자면 경쾌한 댄스곡 기장갈매기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기장갈매기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기장갈매기입니다. 기장 꼼장어가 아니고 갈매기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곡을 추천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뮤직비디오에서 이 나훈아 씨가 보여주는 아주 변화무쌍한 이 매력 때문입니다. 뮤직비디오 속 이 나훈아 씨가요, 조폭과 4대1로 맞서 싸우면서 아주 응징을 하는 이런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뭐 액션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노래의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에 맞춰서 이 독특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갈매기 춤을 갈매기 댄스. 네, 흥을 돋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사나이 명실상부 부산 사나이 가황 나훈아 씨가 부산의 지명을 활용한 아주 센스 있는 가사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요. 오늘은 해운대에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꼬신다라고 이 각각의 지명이 딱 나와 있어요. 이 부산의 지명을 활용한 가사로 부산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이 부산을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다 알만한 곳들이거든요. 굉장히 공감 가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런 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곡입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턱수염이 또 잘 어울리고요. 네. 지금도 이게 뮤직비디오 잠깐 봤습니다만은 몸이 아직 그냥 그대로 청춘인데 신곡 6곡 전체 곡을 각각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가수들이 신곡 발표할 때 노래 여러 개 있어도 뮤직비디오는 하나. 그냥 인기 많은 아이돌이라 그래도 하나야 두세 곡이거든요. 근데 6곡 모두를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가 보통이 아니고 이거 제작비 아끼지 않겠다. 내가 팬들이 벌어주신 돈 팬들한테 되돌려드리겠다는 사실 선물을 드리겠다는 마음 아니면 이렇게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팬들이 지금 뭔가 문화적 활동 이 양상이 좀 달라졌는데 요거에 맞춘 거예요. 뭐냐면 사실 요새 너튜브 50, 60, 70, 80 정말 열심히들
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노래는 6곡인데 뮤직비디오는 1개야. 그럼 1개 보고 또 보고 되돌려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6곡이 다 있으면 이 팬분들이 얼마나 지금 볼 게 많아요. 6개. 정말 영화, 나훈아 주연의 영화가 6개 작품이 동시 개봉한 것 같은 그런 선물을 나훈아 씨가 팬들께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죠. 세 번째 소식은 난데없이 열애설 터진 임영웅입니다. 연예계 뜬금없는 열애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임영웅 씨의 첫 열애설이 터졌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의 열애설입니다. 와. 상대가 누굴까요? 상대가 진짜 누굴까요? 이거. 네, 임영웅 씨의 첫 열애설 상대는 시스타 출신의 가수 소유 씨였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능 출연도 함께 하면서 같이 그 듀엣곡으로 이 호흡을 맞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헉, 뭐야? 진짜로 이렇게 열애설이 난 거야? 라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열애설의 시초는요, 보시고 있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이 식당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임영웅 씨 그리고 소유 씨와 찍은 각각의 사진을 올리면서 둘이 같이 제주도 간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그 의혹의 눈길이 이어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사진만 보고 이거 무슨 밀월 여행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밀월 여행을 떠나면 보통 저렇게 사진을 찍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일단 열애설의 주인공인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전국에 그 예비 시어머니들 우리 영웅이가 벌써 아유 이런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 빠르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했고 소유 씨 소속사에서도 제주도에 촬영을 갔다가 정말 우연히 일정이 겹쳤을 뿐이다 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고 지금 많은 팬분들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아요. 네, 임영웅 씨는 뭐 SNS 라이브를 통해서 제주도에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열애설이 터지면요, 소속사에게 맡깁니다. 소속사가 이 기자들의 응대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데 임영웅 씨는 이 영상과 같이 직접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에게 열애설을 해명했습니다. 임영웅 씨가요, 이 제주도에 방문한 이유, 제가 지금 옆에 누가 있냐면요 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이 카메라를 딱 돌렸는데 바로 작곡가 조영수 씨였어요. 이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형과 이렇게 놀러 왔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방송을 켰다라고 밝혔거든요. 데뷔 후에 첫 열애설에 깜짝 놀랐던 우리 영웅 시대 분들에게 확실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다. 바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적극적인 대처에 팬들이 또 한 번 감동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애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예인 씨 헤어짐 하면 항상 아쉽죠? 그럼요. 네, 특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만의 스타의 은퇴는 팬들 입장에서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은퇴한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네. 연예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 은퇴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이분들을 위한 명언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방송인 이경규 씨가 한 예능 이 대상 이 시상식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미친 거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박수 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이 코미디언 후배들이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그치, 한 명이라도 박수를 치면 무대에 올라야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한 분이라도 봐주시면 제가 이 자리를 꼭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죠. 네. 끝까지 끝까지 우리 함께 해봐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홍규 씨 오늘 소개할
국내 스타들은 그럼 왜 은퇴를 선언한 거죠? 네, 간단히 얘기하자면 거액의 스폰서 제한 때문에 회의를 느껴 은퇴를 결심한 스타 등 연예계에서 멀어졌던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했는데 뜻밖의 또 뭔가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오. 건가요? 예, 은퇴한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타는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씨입니다. 장미란 전 선수는 뭐 세계 무대에서도 예. 최고의 성과를 낸 사실 레전드죠. 그쵸. 네, 근황이 정말 뜻밖의 곳에서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장미란 전 선수. 이제는 장미란 차관으로 호칭을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7월 3일에 이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이 돼서 한국 체육을 책임지는 이제 행정가로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미란 차관은요, 선수 시절 2008년 인상 용상 합계 326kg을 들어 올리면서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뉴스에 아주 우리 국민들의 그 어깨를 굉장히 올라가게 해준 인물인데요. 2010년 경기도 고양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장미란 체육관이 생길 정도로 한국 스포츠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큰 선수입니다. 네, 장미란 선수가 문체부 제2차관에 발탁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장미란 선수를 문체부 제2차관에 추천한 사람이 있었으니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또 추천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학문과 그러니까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현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부터 해가지고 올림픽까지 정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론 용인대 대학원에서 또 박사학위도 땄어요. 근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또 평판 좋은데 장미란 이 재단 통해 가지고 후학도 또 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지덕체를 다 갖추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국민적 평판도 좋잖아요.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 가슴 벅찬 이 장미란 선수가 차관에 올랐네요. 그런데 장미란 제2차관이 처음부터 유력 후보는 아니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장미란 제2차관이요. 사실은 이 후보군 리스트 중에서 오히려 후순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로 39살이에요. 이 나이와 경력면으로 봤을 때 다른 후보군들의 그 경력이 왠지 더 화려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이런 의아심을 자아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우려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장미란 제2차관의 발탁 배경에는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이 체육계의 해묵은 관행을 깨고 세대 교체를 해주길 바라는 이 기대가 함께 담겨 있는 임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선수 생활이 이 역도 이쪽 짧아요. 네. 근데 우리 장미란 차관처럼 오랫동안 챔피언 자리를 유지한 선수는 또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뭐 그랜드슬램 달성했어. 그럼 정말 막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한 거 아니야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입문이 늦습니다. 역도 입문이 중3 때였다 그래요. 어머 세상에. 그런데 입문하자마자 6개월 만에 대회에 나갔어요. 전국 선수 대회에서 이때 3위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1등. 그냥 3위하고 곧장 1등으로 직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을 휩쓸었는데 전국만 휩쓴 대한민국 선수만이 아니죠. 세계대회에 나가서 2004년이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대회에서 첫 출전에 은메달이야. 그러더니 바로 또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리고 또 4년 뒤 사실 한 선수가 3번 올림픽을 나가서 계속 메달을 딴다 말도 안 되는데 또 2012년에도 그때 당시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장미란 제2차관이 그 선수 시절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올림픽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꼽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드라마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은요, 이 장미란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내가 출전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참가를 했던 대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깨 통증을 안고 있지만 그럼 내가 금메달은 아니고 동메달 정도를 목표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용상 3차 시기에서 역기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뒤로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바로 이렇게 밝은 미소를 보이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역도를 사랑하는 정말 수많은 세계 팬들에게 아 그래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지라는 그 굉장히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회에서는요, 장미란 그 당시 선수가 4위를 해서 시상식 무대에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동메달을 땄던 이 선수에게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이 돼서 2016년도에 메달이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위로 승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장미란 제2차관도 이 대회를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야, 그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네. 아, 생생히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프레스 센터잖아요. 네. IBC 룸에 다 각국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벌써 소름 끼쳐요. 그 모니터를 보면서 막 이러고 야, 막 똑같이 야, 그거 아직 생생. 어우, 짜릿해. 맞아요.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이제 장미란 선수, 지금 장미란 차관이 은퇴를 하죠. 네. 은퇴 이후에 몸 관리를 또 그렇게 잘했잖아요. 네, 2013년 8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 시절보다 무려 20kg 감량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2019년 6월 한 방송에서 후배들과 출연한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현역 시절 115kg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 전혀 달라진 모습이죠. 네, 역도는 기본 그 체격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서 장미란 제2차관 역시 선수 시절에는 이 최고 기록 향상을 위해서 살과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보통 살과의 전쟁으로 우리는 빼려고 했었는데 이 장미란 제2차관은 다르더라고요. 과거 예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역도는 기록과 체중이 좀 비례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야 이 기록도 잘 나오는데 본인은 다른 역도 선수에 비해서 체격이 작은 편이라 살이라도 찌워야 되는데 체중이 잘 늘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충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굉장한 세계적 기록으로 남게 되는 이런 좋은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선수 시절에 저 체격을 유지하는데 누구보다도 도움을 주었던 지금 네. 돌아가신 명예 회장님이 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모 기업의 명예회장님이 사랑이 정말 장미란 선수한테 지극했었다고 합니다. 선수 시절 장미란을 케어하는 장미란 전담팀의 한 달 식비가 2천만 원에 달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 기업은 한 달 1,000만 원의 현금 식비 지원과 간식비를 지원했는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후원을 말하지 않는 게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와, 대단하네. 한 달 식비가 2천만 원 육박했는데 이 후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그래? 말라. 대단합니다. 자, 46년 만에 30대 차관이란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긴 장미란 제2차관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30대 차관이다 보니까 일각에서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어린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데 자, 드디어 이 세종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종시 청사에 이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본격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인사 방문을 했어요. 이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열심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스포츠인답게 당당한 포부를 밝혔는데 저는 최선을 넘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한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 두 번째 스타는요. 가족 때문에 은퇴 아닌 은퇴를 한 뒤 80억 CEO가 된 배우 손지창 씨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90년대에는 정말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로 대단했어요, 인기가. 대단했죠. 1989년 CF 모델로 나와서 그 2년 뒤에 1991년에 드라마 무동인의 집에 출연을 했어요. 요게 한 1년 반 정도 방영된 드라마인데 정말 와 저런 신인이 어디서 나왔어? 스타 배우로서 딱 발돋움하는 그 발판이 됐었고요. 그래서 1992년에 제가 1년 반 정도 방영했다고 했잖아요. 92년 한 11월까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방송되다 보니까 가장 주목받는 신인 배우 1위
딱 당연히 차지했고 이를 입증하듯이 인기 있으면 줄줄이 드라마 출연하잖아요. 걸어서 하늘까지 와 마지막 승부 정말 잊을 수 없죠. 느낌, 예감 줄줄이 드라마를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손지창 씨의 대표 드라마들 요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뿐이 아니죠. 더블로 기억하시죠? 김민종 씨랑 이 남성 듀오 결성해가지고 이 우연히 결성했다면서 노래가 다 좋아서 사실 저도 여자지만 노래방만 가면 더블로 노래를 그렇게 부르곤 했었답니다. 네, 그런 손지창 씨가 스스로 인기스타의 자리를 포기를 했고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80억 원 CEO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 영웅시대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TV에서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가끔씩 음악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보고 싶은, 손지창 씨가 보고 싶은 이 팬들의 마음에 다 들어오게 활동이 사실 모자랐었던 게 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90년대 청춘 스타였던 이 손지창 씨 매출 80억 원의 이 복합 전시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하는 일을 보니까 기업 신제품 발표회 그리고 기술 컨퍼런스, 임직원 연수 등 정말 이 기업 회의와 포상 관광 분야에서 23년째 전문성을 인정받고 아주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손지창 씨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 드라마의 조기 종영 때문이다 이래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2005년이 마지막 출연작이에요. 그게 영웅시대였는데 그거 이제 여기서 이건희 회장 역할 맡았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이거 조기 종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은퇴했대 그러는데 이게 연도부터 맞질 않습니다. 사실 손지창 씨가 1998년 정도부터 사업 이 준비를 했고 2002년 초에는 이미 회사를 설립했어요. 2002년 초에 회사 설립을 했는데 2005년에 조기 종영한 드라마가 은퇴 원인이다. 이게 사실 시간이 맞질 않고 그리고 제가 또 요 사업 초기에 사실 손지창 씨 사무실에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애틋한 가족애를 드러냈어요. 아내, 남편. 으로서 또 자식들의 아빠로서 가정을 택한 부분이 많았지 드라마 조기 종영 때문에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뭔가 연기를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게 된? 네, 90년대 대표 청춘 스타인 손지창 씨는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고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손지창 씨가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 손지창 씨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뭐 일단 와이프가 저보다 연기를 잘하고요. 여기 장인께서 또 왜 그러십니까? 네. 근데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연히 제가 이제 어느 호텔 커피숍에 갔다가 어떤 배우 선배님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드라마 국장님한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와, 나도 이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해야 되나?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맞나 그래서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뭔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순간에도 가족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 손지창 씨의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손지창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가수 이 임재범 씨와 이복 형제 관계로 알려져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깜짝 놀라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남다른 가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원가정에 대한 그 가족애가 정말 특별하고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6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한 이 손지창 씨가 내 1순위는 무조건 가족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이 가족에 대한 정말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기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지만 사업도 만만치 않을 텐데 중간에 고비가 많았을 텐데요. 네, 고비가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고비가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어떤 일이냐면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일단 자료를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까지 싹 포맷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
과거의 클라이언트들한테 연락을 해서 손지창 씨 말고 나랑 합시다. 이렇게 연락까지 쫙 돌리면서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사실 손지창 씨가 아내는 연기시키고 아내 연기하는 동안 나는 육아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또 그때 아직 드라마도 하고 있었어요. 연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올인하지 않았던 게 이런 일을 불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포기한 게 아니라 나 이제부터 사업에 매진할래! 하고 사업에 올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사업에 아주 뭐 집중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승기 씨 결혼식 때 총괄했잖아요. 웨딩 사업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웨딩 사업 하는 건 아닌데 웨딩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이승기 씨 결혼을 총괄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1991년부터 92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무동인의 집 얘기 드렸죠. 여기 고인이 되신 뭐 김무생 선생님도 나오시고 뭐 김혜선 씨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견미리 씨랑 같이 출연을 했었고 견미리 씨가 누굽니까? 이승기 씨의 장모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2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때 좀 인연이 쌓였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랑밖에 남몰라라는 드라마가 또 있어요. 이 이제 무동인의 집 한 1년 반 하고 이 사랑밖에 남몰라는 또 2년 넘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게 방영하는 드라마를 2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다른 선물 하는 것보다 결혼식을 총괄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말하자면 장모와의 인연으로 이렇게 총괄을 하게 됐다네요. 네,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의 결혼식이 오후 6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손지창 씨가 아침부터 밤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또 직접 하나하나 다 챙겼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손지창 씨가요, 오전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이 식장에 머물면서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직접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냐, 이 식장에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음악과 그리고 이 음악이 들어가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과 그리고 영상이 나갈 때 이 영상이 어떤 타이밍에 나가는지 이 모든 것을 리허설을 하고 타이밍까지 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끝낸 후에야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승기 씨 결혼식이 사실 또 다른 연예인들의 결혼식과 달랐던 점이 있어요. 바로 기자들을 위한 포토월이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 포토월을 봤었던 게 박수홍 씨가 웨딩 사업할 때 그때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포토월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이 손지창 씨가 생각할 때 어차피 기자들이 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을 텐데 그럴 거면 연예인들도 얼굴이 잘 나오게 포토를 준비해 주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기자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제안해서 공간을 따로 만들게 됐다라는 속 깊은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한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 세 번째 스타는요. 은퇴 후 잠정 은퇴했다 복귀한 70억 행사킨 가수 서주경 씨입니다. 네, 서주경 씨 불멸의 히트곡이 있죠. 당돌한 여자. 네. 이 노래로 뭐 행사 퀸 얘기 듣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당돌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6살 아이들도 이 노래를 불러서 어른들의 배꼽을 잡게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서주경 씨가 이 노래 당돌한 여자로만요. 현금 70억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아마도 입에 착착 달라붙는 가사 그리고 뭔가 막 계속 따라하게 만드는 그 창법 때문인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한 방송에서요. 무려 18년 차 노래다. 18년 차 노래방에서 항상 5위권 안에 있는 노래는 당돌한 여자 하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1996년도에 발표한 노래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대, 10대를 넘어서 정말 미취학 아동들까지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노래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노래죠. 네. 저도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 중에 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노래 제목이 당돌한 여자가 아니라 그 가사에 있잖아요. 뒷부분. 술 한잔 사주실래요? 원래 이게 제목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당돌한 여자 하면 대부분의 분들께서 술 한잔 사주실래요? 이 부분 아마 먼저 떠올리실 텐데 서주경 씨에 따르면 1996년 당시 술 한잔 사주실래요라는 제목이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술을 사달라고 해? 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래 제목을 아쉽게도 당돌한 여자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참 진짜 별의별 이유로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도 아니 많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히트곡이 있는 가수잖아요. 그러면 쫙 갈 것 같은데 관뒀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은퇴 이유가 거액의 스폰서 제한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돌한 여자 노래는 제목은 그렇지만 이 서주경 씨 어떻게 보면 전 실제로도 당돌한 것 같아요. 정말 용감해 보이는데 2017년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잘 나가던 가수가 왜 그만뒀느냐. 아니 자꾸 원하지 않는 스폰서 제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멸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니 스폰서 돈 준 사람들이 룸사롱에서 놀 때 나는 그 옆에서 노래해야 되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서주경 씨가 활동하는 사이에 정말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고 수없이 거절을 했는데 26살에는 심지어 백지수표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죠. 나 이거 받으면 이제 이거는 놀이계로서의 어떤 그런 삶이지 나 서주경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멋지게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지수표 주면 또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도 오지 않네요. 공을 몇 개를 붙여야 되나? 근데 은퇴 이후에 2004년에 복귀했잖아요. 근데 복귀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또 전국 노래자랑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주경 씨가 은퇴를 하면서 이 오랜 시간이 잊혀졌지만 결국은 대중의 사랑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아주 화려하게 컴백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은퇴 후에 복장학원을 다니면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아주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이 운명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국 노래자랑에서의 이 전화였는데요. 전국 노래자랑에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그 애창하는 노래가 당돌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니 당돌한 여자를 진짜 부른 사람이 궁금하다. 원래 무대가 보고 싶다. 방송에 출연을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를 떠난 지 2년여 공백이 있었지만 서주경 씨 이 시청자들의 요청에 용기를 냈고 2002년도에 다시 무대에 올라 당돌한 여자를 아주 화려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서주경 씨 이 방송 이후에 섭외 전화가 그야말로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막 터졌다고 해요. 이때 행사 주최를 하는 이 행사 주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요. 행사가 1년에 약 4,4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서주경 씨 하면은 서주경 하면 한 4,000개 이상은 다 갔지. 아마 거의 다 올랐을걸? 이라고 얘기를 할 4,000개 정도로 엄청난 이 섭외를 받았었다. 와. 근데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현금으로만 70억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이 돈으로 대체 뭘 하셨을까요? 이렇게 억소리 나게 번 돈으로 서주경 씨는 9 식구를 보살피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9 식구. 네, 희소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대신해 서주경 씨는 25세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차례 이상의 대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모두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동생들이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는 일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서주경 씨가 모두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가족에 다 썼네. 그러니까요. 요즘 서주경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또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서주경 씨가 42살에 그야말로 목숨을 정말 내놓고 출산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뿐인 이 소중한 아이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목숨을 내놓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요. 자궁에서 이 10cm 정도 종양이 굉장히 큰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수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자궁까지 적출해야 할 정도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서주경 씨 나는 엄마가 될 거야라는 이 일념하에 종양만 어떻게든 이 자궁 적출을 하지 않고 종양만 어떻게든 떼어내는 이 수술을 시도를 했고 다행히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서주경 씨, 이 수술이 3년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2011년도에 임신이 되어서요. 4.35kg의 아주 건강한 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한번 짚어보죠.
은퇴한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 네 번째 스타는요. 연예계와 정계를 왔다 갔다 한 배우 유인촌 씨입니다. 야, 유인촌 씨야 뭐 워낙에 유명한 분이고 전원일기에서 회장님 댁 둘째 아들 아닙니까? 네, 반듯한 이미지. 용식이. 예. 근데 이제 당분간 또 연예계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제44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었죠. 요거 3년 하고 나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사실 요때도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 이사장도 했었죠. 근데 이제 장관이 끝난 시점부터 보면은 12년 만에 또다시 이제 기용이 된 건데 또 이제 이 문화체육 특별보좌관 했던 걸로 보면 10년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 있었다가 없어진 자리였는데 요번 정권에서 요번 대통령실에 또 생긴 겁니다. 요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이 요거에 다시 기용이 되면서 지금 대통령에게 어떤 문화체육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럼 그 사이 한 10년 동안은 뭐 하셨냐? 사실 연극계로 돌아가서 연기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연극계에 있다가 결국은 또다시 청와대로 가셨네요. 네, 12년 만에 다시 공직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어떻게 정계와 참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네, 유인촌 이 문체특보와 이 정계 인연의 시작은요, 199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라마 야망의 세월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 건설 시절을 모티브로 한 이 박형섭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계에 입문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를 할 때마다 이 유인촌 이 문체특보가 도와주면서 이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바로 드라마 야망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명박 그 회장의 역할을 유인촌 씨가 했죠. 근데 그 드라마 촬영하는데 우리 이거 쫙 그 고속도로 냈던 그 현대 건설의 고속도로 건설 장면을 말레이시아에서 찍었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촬영하러 갔는데 또 우연찮게 요게 다른 일로 당시에 그 이명박 그 씨가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울릴 기회가 됐고 그러면서 귀국 비행기는 옆자리에 앉아서 나란히 왔다 그래요. 그래서 유인촌 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기업 회장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건설 사업도 하시고 이제 뭐 다 이루셨는데 꿈을 이루셨는데 뭐 더 이룰 것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거죠. 아니다. 나는 이 시베리아에 이 어떤 석유 천연가스를 부산 앞바다까지 끌어오고 싶은 그런 또 꿈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거대한 포부를 밝히자 유인촌 씨가 들으면서 나는 배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또 다른 꿈을 꾸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이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어진 게 아니라 유인촌 문체특보가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할 때 그때 이제 인연이 있었다고요. 네, 드라마 전원일기의 열성 팬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은요. 이따금 출연진들에게 밥도 사주고 현대그룹 임원들과 배우들이 함께 팀을 나눠 배구 시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구 센터 포지션을 맡았는데 실력이 제법 뛰어났다고 하네요. 그렇게 알고만 지냈던 두 사람은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유인촌 문체특보가 극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설사 사장 시절 역할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처음엔 뭐 스타와 팬의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엔 정치인과 또 지지자의 관계로까지 더 나아갔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인촌 문체특보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쏟아지는 이 문체부 장관 내정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질적으로 나는 정치에 맞질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과거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 문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 의혹에,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력이 나는 없다.
없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거든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유인촌 문체특보였지만 이 문체부 장관에 결국 임명이 되면서 연예계 당시에 잠정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배우로 그때 연극에 또 전념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공직 내려놓고 연극으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유인천 문체특보가 TV에서 한창 활동하던 시기인 1995년에 극단유를 이미 창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직에 갔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연극으로 복귀를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연극판에서 시작을 하거나 연극 배우로 시작해서 활동하다가 TV나 영화에서 이게 각광을 받게 되면 사실 나 이제 배고픈 거 떠났다 하고 손절하는 분들이 많고 아주 드물게 다시 자신이 영화 드라마로 번 돈을 이렇게 연극에 쏟아붓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유인천 문체특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한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이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비가 와도 몰려다니면서 한꺼번에 그 지역만 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네네. 그때가 가장 위험하기도 네. 하고 오늘은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